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조민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 스토리안트 대표이신 방재현 선생님을 모시고 귀한 발표를 청해서 듣는 자리를 갖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사전에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문을 올려주셨는데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귀담아서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방지현 선생님의 발표에 이어서 김지현 선생님 그리고 유진양 선생님의 토론 그리고 임종철 선생님과 제가 이름을 방금 까먹었어요. 아, 박 박진호 선생님이 내일 박진호 발표해 선생님, 주실. 네, 네. 박진호 선생님의 특별 초대석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재현 선생님을 모시고 발표를 먼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재현입니다. 예, 일단 이런 귀한 자리에서 발표를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돼서 좀 감사드리고요. 일단 발표 주제가 인공지능의 활용과 이제 데이터 기록의 정제 그리고 이제 조직화 큐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고 앞으로도 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인간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또 도구로서 과연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분야가 이제 기록 쪽이었죠. 근데 이제 기록이 점점 정보 사회에서 이제 디지털라이징 되고 점차적으로 데이터의 그런 중요성이 강조되고 중요한 그런 디지털 자산으로서 인식이 됨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정제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비정형화되어 있던 그런 데이터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뭐 프로토타이핑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략하게 저는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에서 지금 뭐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작은 회사를 2014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8년차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하는 분야가 이 인공지능이라 하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약하고요. 저희 회사가 너무 재량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제 기록 도메인 쪽에 특화된 그런 기계를 공부시키는 음, 방법이나 기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작은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발표의 순서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의 세부적인 기술들은 어떤 게 있고 걔들은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기록 쪽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활용하는 그런 사례로서 어떤 정제할 수 있는 정제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정제와 조직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1차 산업, 2차 산업, 뭐 서비스업 그런 것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거에 대해서 자리가 잡혀져 있고 어떻게 보면 1차가 그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이제 굉장히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1965년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 이게 가능하면서 이제 이제 뭐죠?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게 2차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1969년대에 이제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산업에 그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쪽을 3차 산업이라는데, 최근을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게,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이 기술이 나타나가지고 이 기술 자체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기술들은 기존에부터 계속 연구를 해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도,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 자체도 1956년에 처음 이제 학회에서 발표가 된, 그때 대두됐던 용어고, 이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컴퓨터 비전 쪽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기계학습이라는 거에서 꽤 오래전부터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이 이제 어떤 한계치에 다다라갖고 더 이상 진척이 되지 못하는 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던 그런 상태였던 것 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제4차 혁명이라는 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들을 여러 가지 분야 쪽에 적용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간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나타내게 하는 게 이 4차 산업의 본질이 아닐까 하고 이제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중 일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뭐 IoT, 뭐 여러 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ICBM and AI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자하는데, 그래서 이제 IoT,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AI로 이렇게 들어가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그려놓긴 했었는데, 이쪽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단말 기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계가 서로 대화한다 그러죠. 요즘은 이제 우리 전자제품들도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그런 시대죠. 왜냐하면 다 디지털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자기들이 지정을 해요. 그것도 이제 규격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발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자기 전자제품을 처음에 만들 때 그쪽에 반도체나 그 다음에 그쪽에 소프트웨어에서 발생을 시키는 데이터의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에 한해서 일단 데이터를 생성을 하긴 합니다.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생성된 데이터들이 그 클라우드라든 그런 쪽에 이제 수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모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정제를 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이제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게 알아서 정제가 되고 알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정제하고, 이 정제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떤 통계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지금 이렇게 그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여러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모아야 될 것이고, 그 자원의 효용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클라우드의 기반으로 이걸 모으는 거죠. 클라우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안에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빅데이터는 그러면 이렇게 수집해서 정제한 것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면 그 사용하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걸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정제가 됐다고 해도 사람이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연결하고 하나하나씩 다 제공하기 위한 어떤 관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그걸 약간이라도 조금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이런
그 머신러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럼 이런 애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활용하는가? 우리가 모바일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또는 또 다른 어떤 장치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무인 자율 주행차 같은 경우 얘들이 그냥 자동차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자동차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센싱, 그리고 도로의 환경, 그다음 위성, GPS,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총괄하는 컨트롤 센터가 있죠. 그럼 그 컨트롤 센터를 통해 가지고 얘가 자기가 필요한, 즉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거기서 취득해서 바로 정제를 하겠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다 거기를 통해서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러한 정제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CBM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모바일. 그러면 이제 이 애들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보시면 뭐 지능형 자동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지 시스템, 그리고 뭐 딥러닝, 그 다음에 로보틱스, 그 다음에 머신 비전이라는 이런 응용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응용 분야는 실제 지금은, 예전에는 몇 개 안 됐었어요. 이 응용 분야를 실제적으로 산업에 활용하는 게 얼마 안 됐었는데, 최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도 그렇고, 다음에 이 뭐 자율주행차, 그리고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고, 교육 분야에도 이 AI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로 굉장히 많은 분야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처음 차릴 때는 알파고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막연히 그 우리 영화에서 나왔던, SF 영화에서 나왔던 이제 그거를 상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영화라든가 그 영화 예고편이라든가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막연한 환상,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인공지능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라는,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아직 이걸 믿지 않습니다. 뭐 이제 근데 왜 AI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 AI라고 알아먹거든요. 인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 체계를 제가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라든가 또는 경험, 1차적인 경험과 2차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 지식을 축적해 나가기 전에 배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러닝 과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배움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축적한 걸 기반으로 해서 지능을 발현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계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기계를 공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학문 자체가 기계를 공부시키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 연구하는 분야인데 딥러닝이라는 게 나왔죠. 근데 그 딥러닝은 굉장히 학습 효과가 좋은 거죠. 공부를 시켰는데 얘가 굉장히 기존에 나왔던 어떤 학습 방법보다 얘가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을 여기저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기계는 지금 어느 단계냐? 이 딥러닝이 나온 단계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지식의 개념을 갖는다고 봤을 때, 이 기계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학습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 지금 단계는. 그러면 과연 기계가 지능을 발현하느냐에 대한 거는 왜 철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자기가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기생충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톡소포자충은 뭐냐면, 최종 숙주는 고양입니다. 고양이고, 이 중간 숙주로 어떤 걸 설치류들, 예를 들면 쥐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돼 가지고 쥐의 뇌에 파고 들어가서 쥐를 조종해서 고양이 앞으로 가게끔 만든다.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게 만든다.
톡소포자층은 자기의 최종 숙주에 들어가기 위한 지능을 발현을 하는 거거든요. 뇌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이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사고를 한다. 기생충이 미미하지만 뭐 이 전문적인 이 생물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톡소포자충은 고양이 배변을 통해서 알을 거기에다 부화를 하고 그 알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설치류가 이제 쥐가 그 알을 이제 다른 음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알이 부화해가지고 그게 이제 저쪽에 뇌 쪽으로 들어가지고 그 고양이의 그 소변 냄새에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고양이한테 최종 숙주한테 가게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라고 그러죠.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이겠죠.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이고 저 로봇은 육체겠죠. 그러면은 저 로봇에 인공지능을 갖다 지금 그게 스스로 되어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다. 그럼 그걸 갖다 거기다 넣기만 하면은 쟤는 또 다른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류를 당연히 위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스탠포드 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게 과연 그 인류에게 어떤 해악을 미칠 것이냐, 또 인류와 어떻게 공존하고 공생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윤리적 문제,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죠. 법제화에 대한 정책도 수립하고 연구 용역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뭐 2014년, 15년 알파고 나오고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라든가,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여러 가지 이제 IT 공룡의 CEO라든가 유명한 이제 그런 미래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차피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자꾸 하셨고 이쪽에 일론 머스크라든가 빌 게이츠도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도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회사가 테슬라죠. 테슬라의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잘못 알고 있는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1956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이건 굉장히 범용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1980년대부터 기계를 공부시키는 방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초반까지 더 이상 진척이 없었죠. 그래서 막 뭐 제1의 겨울, 제2의 겨울 인공지능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2010년에 이 그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심층 인공 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오고 걔가 기존에 있던 모든 어떤 그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뛰어넘는 그런 정확도를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보면 딥러닝은 이 머신러닝의 일부라고 그러죠. 딥러닝은 공부 학습 방법 중에 하나고 이런 기계를 공부시키는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분야가 따로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포함을 총괄적으로 하는, 이거는 이제 학습법인 거고, 예를 들면 머신 비전 쪽, 그러니까 그 컴퓨터 비전 쪽 분야 있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라 그래서 NL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atural Language Process라는 그 학문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총괄을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중에 일부가 머신러닝, 그 머신러닝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딥러닝 쪽이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왜 뉴럴 네트워크이냐? 이거를 착안한 거는 우리 인간의 뇌세포 중에 하나인 뉴런에 착안을 한 거죠. 뉴런. 그 뉴런의 사고 체계, 얘가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는 거에 대한 그 체계를 가지고 알고리즘화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얘가 뉴런이죠. 얘가 뉴런이고, 여기 피부에 우리가 감각기관의 자극을 느끼게 되면 전기 신호가 자극 신호가 뉴런에 전달이 되면서 그 뉴런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극을 계속적으로 얘기 돌고 돌면서 어떤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구조라고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알고리즘 쪽에서 봤을 때는 기계는 컴퓨터는 인풋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한 다음에 아웃풋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착안을 한 게 그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풋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연산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아웃풋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만든 게 인공신경망입니다. 이거는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이제 그러면 이 기계를 공부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크게 여기에 보시면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그러고 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이건 강화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 체계로서 이제 게임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알고리즘 영역인 거고 이쪽에 unsupervised와 supervised가 있는데 supervised는 말 그대로 지도해갖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기계한테 정답지를 주는 거죠. 문제와 정답을 주고 여기에서 너가 공부를 해봐 라는 게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의 알고리즘들이고 여기에 unsupervised learning은 정답지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만 몽땅 주고 여기에서 네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봐 라는 그러면 사용하는 영역 자체가 다르겠죠. 이쪽에서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 분류의 문제라든가 그런 쪽을 많이 활용을 할 것이고 이쪽은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빅데이터 쪽에서 굉장히 대하는 데이터에서 유사도를 가지고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는 쪽에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파고라든가 알파고도 그 기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답지를 이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의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계를 공부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들이 엄청 많죠. 우리 인간도 스파르타식의 교육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 방법이 있고 뭐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 중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쪽에 보시는 이 딥러닝이 그중 일부라고 보시면 되죠. 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베이지안이라는 얘가 가장 우세에 있었어요. 얘가 그래도 가장 정확도가 높았던 것 중에 하나의 알고리즘 분야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큰 차이점이 뭐냐 보시면 사람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머신러닝들은 예를 들면 100마리의 고양이 모양이 있으면 그 100마리의 고양이의 특징을 사람이 지정을 해줘요. 고양이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다 사람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코딩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0마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01마리째 다른 종의 고양이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과연 얘가 고양이로 구분을 할 것이냐 거의 구분을 못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룰 베이스 방식의 한계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의 임계치에 다다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딥러닝은 다른 얘기입니다. 얘는 일단 100마리의 이 고양이의 사진을 얘는 고양이야 라는 레이블만 가지고 이 사진을 집어넣죠. 그러면 이 딥러닝은 거기에서 스스로 가장 자기가 이걸 특징할 만한 그런 피처들을 자동으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알고리즘들은 룰 베이스 기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비슷한 게 뭐지? 라고 검색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프리딕션, 그러니까 예측의 중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1마리째가 들어갔을 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개념으로 봤을 때 얘는 고양이일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예측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흑백 사진 보정하는 거. 그러니까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만드는 거는 그림판에서도 되죠. 우리. 근데 반대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보정하는 거는 뭐 전문적인 그 포토샵이라든가 그런 편집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얘가 예측을 해서 적정한 색상을 이쪽에다 입혀주는 그런 쪽에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CCTV에 찍혔던 해상도가 낮았을 때 이걸 픽셀을 복원하는 거에도 이런 딥러닝이 많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아카이브 쪽에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적용 분야 쪽에서 우리 기록이 포착할 수 있는 응용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뭐 이런 쪽 흑백 사진 보정이라든가 저는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과 기록 쪽에서 디스크립션을 하는데 얘가 굉장히 1차적인 어떤 디스크립션 정보를 제공했을 때 훨씬 사람이 처리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의 문제, 그 다음에 음성을 생성하는 뭐 STT가 있고 TTS가 있고, 근데 이 음성 관련된 부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쪽, 뭐 공공기관 민원 대응하는 챗봇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아마존이나 쿠팡들, 그러니까 아까 첫 장에 말씀드렸던 이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가 어디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헬스케어, 파이낸스, 뭐 안 쓰는 곳이 없어요. 뭐 그다음에 여행, 소셜 미디어는 당연한 거고. 선생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것도 또 구글에 메일을 써서 얘가 스팸인지 햄인지 햄메일인지 스팸메일인지 이 구분을 하는 것도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것도 딥러닝이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 때도 사용자가 기존에 검색했던 그런 패턴을 얘가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리코멘드 해준다거나 영상에 대해서 콘텐츠를 추천해 준다거나, 넷플릭스의 리코멘데이션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죠. 접속하는 사용자마다 메인 화면이 다르죠. 그거는 얘가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추천을 해주니까. 이게 왜 상업 쪽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그만큼 판매 빈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그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구매로 유도하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그쪽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오리엔탈 인스티튜트라는 OI라는 이쪽의 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컴퓨터 공학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은 보시면 이 왼쪽에 보이는 얘가 여기 나오죠. 이미지 핫스팟 이 사인 포 3, 그러니까 3이라는 글자의 상형 문자들에 대한 샘플들이에요. 이게 라벨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라벨링을 다 해놓은 3이라는 거에 대한 라벨링을 해놓은 거예요. 얘는 문자가 3이야 라는 이미지. 얘는 어디에 쓸 것 같아요? 이거는 기계를 학습시키는데 사용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OI라는 곳에서 그 오리엔탈 연구소에서 요거를 갖다가 그 학습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이거를 이렇게 클럽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레이블링 작업을 학생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다 이렇게 해놨다고 하죠. 어디에 써먹으려고.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고 컴퓨터 사이언스 쪽하고 이제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엄청난 데이터인데 이거 그냥 공부를 시켜가지고 딥러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시작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그 주석 처리된, 그러니까 이러한 라벨링이 된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시켰다. 근데 어떤 알고리즘을 썼는지 저는 대충은 아는데 여기서 명시를 해놓지는 않았어요. 명시를 해놓지는 않고
컴퓨터 비전의 프로젝트, 다른 컴퓨터 비전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애들,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들, 그럼 몇 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약 80% 정도의 accuracy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비전 쪽이라기보다는 딥러닝 쪽에 굉장히 오픈된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알고리즘보다는 오픈된 모델, 개념을 우리 개인들이라든가 뭐 기업들은 굉장히 방대한 이미지를 갖고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거를 공부시킬 만한 리소스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오픈 소스 형태로 이러한 기존에 학습된 모델들을 이렇게 공유해 놓은 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유명한 부분들이 그런 이 모델들은 뭐냐면 공부를 이미 한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를 이미 한 개념들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제가 예상을 하건데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 모델한테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를 인식하기 위한 라벨링 있잖아요. 이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새로운 학습 모델을 생성을 한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방식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이 학습. 기존에 있는 개념을 보니까 얘가 객체라고 사진에 보이는 애들을 잘 구분해요. 사과, 뭐 배, 뭐 이렇게 잘 구분을 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일부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시켰더니 이 정확도가 올라간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소량이거든요. 여기서 갖고 있는 라벨링 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쪽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모델에다가 자기들이 일부 만들어 놓은 모델을 전이 학습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자기들만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국에서도 저기 한국고전번역원에서 2000몇 년도죠? 2017년? 2017년 이쪽에서 이제 그 승정원 일기에 대한 그 연구 영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고전 문화 자동 번역 시스템 구축이라는 걸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그 승정원 일기의 원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 AI가 번역을 한 내용입니다. 자기 도메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말뭉치의 작업, 코퍼스 작업을 먼저 선행해서 먼저 하고 그 정제된 코퍼스를 가지고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도 신경망 기반의 모델이라고 그러죠. 시스트란이라는 회사는 글로벌 회사인 걸로 알고 있고 이쪽에서는 자연어 처리 쪽, 굉장히 신경망을 이용해서 자연어 처리를 하는 쪽으로 유명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공하는 신경망 기반 모델인 PNMT를 활용했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록 도메인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전체적으로 기록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뭐 TNA라든가, 뭐 나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2013년 뭐 이제 그런 쪽에서부터 기계학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고 그다음에 이 방대한 데이터를 사람들이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얘를 좀 도움을 얻을 만한 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고민한 것 중에 귀결되는 거는 아무래도 머신러닝 쪽에 도움을 좀 얻어보자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동 분류, 문서 요약, 그리고 캡셔닝, 생성, 그리고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 그리고 군집합,
이런 걸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제를 하는데 제가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1년 정도 소요가 됐죠. 이거를 데이터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구한 데이터를 정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때 이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수집한 데이터와 실질적으로 2차를 정제했던 데이터는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노이즈 데이터가 많은 거죠. 그걸 정제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람이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제를 할 때 그런 그 정제하는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그 방식으로 따라 가지고 정제를 한 다음에 요걸 갖다가 트레이닝을 하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8종의 보존 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뭐 1년, 3년, 5년 쭉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가 기록물 아이템의 제목들을 공부를 시키죠. 그러니까 각각의 제목들마다 보존 기간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정답지를 모아서 정제를 한 다음에 정제한 거를 공부를 시킨 다음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과연 어떤 레이블로 분류를 할 것이냐 하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검색창인 것 같기도 한데 검색창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추천 종합도 해갖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아카이브에서 이 사진을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용 검색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내용 검색이 안 된다는 거는 이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사진인지 또는 뭐 다른 객체,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사진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진이 언제 생산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생산 연도와 대부분 이 기본적인 메타데이터, 사이즈, 포맷 정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검색을 할 때는 안에 내용을 가지고 검색을 많이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말 그대로 객체를 이렇게 인식을 하는 디텍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텍션을 하게 되면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에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추천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오토 태깅 이미지 디스크립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객체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객체를 인식하는 건데 이것도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얘를 뽑아내는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인물에 대한 추정 그러니까 텐센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물을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인물의 연령별로 이렇게 얘가 예측을 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겐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진이 인풋이 됐을 때 5세부터 80세까지의 얼굴의 유사도를 얼굴의 예측도를 이렇게 뺀 거죠. 그럼 데이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한 결과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어노테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정책적으로 디지털 뉴딜이라고 이야기하죠. 디지털 뉴딜. 네, 그 일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데이터 라벨링 사업이라고 있어요. 라벨링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데이터 라벨러 데이터에 주석을 다는 사람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어차피 기계를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계를 공부시킨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뜻이죠.
이쪽에 백그라운드 쪽에는 엄청나게 비싼 장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다 완료가 되면 학습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어서 다른 머신에서도 공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학습 테스트, 얘는 공부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 보통 한 6시간, 이거는 몇 장 안 되니까요. 한 6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 레이블이 검출된 정확도, 그리고 프레임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나오죠. 그러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는 이쪽을 검색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레이블 하는 그런 과정이고, 학습 레이블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정제하고 이거를 조직화하는 부분은 어디 단계에서 해야 되냐면, 이미 이쪽 단계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단계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데이터들도 이쪽에 굉장히 많은 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어떤 학습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이쪽 영역인 거죠. 그러면 이 중간의 영역,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제와 조직화는 해당 도메인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아무리 엄청난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 요거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도메인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과 학습 모델에 대해서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례로 알파고 바둑을 두는 모델을 갖다가 저쪽에 증권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 쪽에다가 그걸 이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금융 쪽에는 그쪽에 그쪽 도메인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이쪽 부분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르겠습니다.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이미 이쪽은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다 완료가 돼 있고, 그렇다면 좀 더 차세대인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간략하게 좀 해봤습니다. 기록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들을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애들을 어떻게 디텍션 하느냐, 보면은 이쪽에 이제 돌아가고 있죠. 이쪽에서 이제 저쪽에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통 RMS라고 이야기하는 이쪽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와 같이 스캔된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비싼 예산을 써가지고 요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놨어요. 검색이 돼야 되니까 항목을 입력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이쪽의 제목 부분은 여기에 이 제목 부분과 대응이 되겠죠. 이건 사람이 다 입력을 해놨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OCR과 딥러닝을 이용한 굉장히 양질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RMS의 항목명에 보면 요약이라는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입력을 안 하죠. 왜냐하면 입력하려면 시간 들고 돈 들고 하니까 입력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전체 문서를 검색을 하는 것보다 그런 요약된 정보를 검색하는 게 훨씬 검색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좋겠죠. 기사 형식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위에 쪽에 있는 것들이 아래쪽으로 요약 정보로 하나, 둘, 세 문장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 이 요약하는 방식은 우리가 추출 요약이라는 방식이 있고 추상 요약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출 요약은 이쪽의 원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을 뽑아주는 걸 추출 요약이라고 그러고, 추상 요약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딥러닝이 들어가가지고 얘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주는. 근데 추상 요약은 아직까지는 못했어요. 뭐 지금 하고는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와 동영상에 대한 메타 정보를 얘가 뺄 수 있느냐. 사람들, 보행, 군중,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 사진이라는 이 사진에서 이미지에서 추출되는 어떤 그런 키워드들을 뽑아줌으로써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걸 디스크립션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아, 이거는 여기에 메타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요. 아니, 저게 무슨, 아니, 저거는 그 보편화된 거 아니냐. 근데 보편화된 건데 여기에서 우리 조직이라든가 기관의 특정 인물을 찾겠다 또는 특정 객체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어노테이션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갖고 데이터 어노테이션 작업을 해야지만이 공부를 시킬 수가 있고 그 공부시킨 모델을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막이 들어간 영상의 경우에는 앱스트랙이라든가 서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잘 된다는 뜻이죠. 우리 사람들이 AI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AI라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스컴에서 하도 인공지능 그러니까 얘가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간은,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 인간은 기계한테 종속적이 돼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 있잖아요. 기계분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계한테 공부시킬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역설적으로. 뭐 이제 그건 이제 철학을 하시는 분들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는 이 기계에 대해서 기계가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기계를 말 그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계한테 뭘 맡기고 기계가 나를 대신해서 뭘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거 굉장히 좋은 애 같은데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중요한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카고 대학 쪽에 그런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서령 문자를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사람들이 다 그거를 번역을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그걸 번역을 할 때 딥러닝을 이용해서 얘의 1차적인 검토를 참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좀 고민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기록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재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었던 인공지능과 응용 기술 그리고 아카이브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로 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